우파 정당이라고 믿었던 통합당이 왜 선거에서 대패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럼 선거를 치른 당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얼마 전까지 이번 선거에서 패배했던 심재철 당대표 대행이었죠. 심재철 의원이 국회에서 지난 총선의 실패 원인과 대책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거기에 결과를 보고서로 냈고 저는 그 결과 보고서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서 과연 우파 또는 보수 또는 자유주의에 입각한 야당은 존재할 수 있고 과연 그들의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냉철한 시각에서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인용하는 것은 바로 여기 보듯이 지난 4월 15일 총선에서 당의 기대와는 달리 충격적으로 초란 성적으로 패배했고 미래통합당은 국민의 지지를 받들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 그래서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180석, 즉 전체 의석의 3분의 5를 넘는 슈퍼 전당이 탄생을 했고 통합당이 받은 103석은 우리나라 보수당 역사상 가장 적은 수의 의석이어서 역대 최대 참패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양당의 대표 주자였던 이낙연 후보가 종로구에서 58.4%로 당선된 반면에 황교안은 39.9%로 무려 18%의 격차로 대패를 당했습니다. 수도권 의석이 131석인데 그 중에 16석만 건져서 13.2%의 의석을 차지했고 무려 87%를 여당한테 상납을 했습니다. 이전 2016년도 옥새 파동 때문에 수도권에서 많이 졌는데 그때 35석 즉 전체 한 28.7%에서 이번에는 그거에 반도 안 되는 의석으로 대패를 당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이루어졌을까를 하는데 첫 번째가 그 명지대 김영준 교수님이 워낙 이 정치의 선거 전문가로 이분이 평가 보고한 것이 상당히 시사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영준 교수는 우리가 선거를 놓고 왜 졌냐라고 하는 개인의 주관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중구난방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워낙 많은 편견과 주관적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되도록이면 그 객관적인 여론조사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 사태가 선거 공식을 다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 환자들의 신규 환자 수 발생 수입니다. 보시면 2월 중순에 우리나라가 피크를 치고 3월 초가 되면 신천지를 비롯한 그 대규모 발생이 없어지고 급격히 적은 숫자로 바뀝니다. 반면에 전 세계 숫자를 보면 3월 한 20일 경서부터 전 세계의 신규 환자 수가 확 늘어나게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이 한 달 전 2월 중순에는 세계에서 신규 환자 수가 중국 다음으로 가장 두 번째로 많은 나라에서 국민들이 어마어마하게 실망을 하게 됐죠. 그런데 3월 중순부터 우리나라보다 유럽과 미국에서 훨씬 큰 숫자로 발생하면서 대한민국이 방역을 잘한 나라로 의견이 바뀌게 됩니다. 정확하게 그 코로나 사태에 대처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가 이걸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2월 달에 부정평가가 51%, 긍정평가 42%로 부정평가가 크게 앞서던 것이 바로 지금 3월 3, 4수 때가 되면 긍정평가하고 그 부정평가가 역전이 돼서 그 격차가 급격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결정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게 유리한 상태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번 선거가 상당히 기존의 공식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로 진행됐다라고 하는 것이 우선은 양 진영, 보수와 진보 진영의 격화된 진영 대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물갈이를 많이 한 정당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공식이 통하지 않았던 것이 이번입니다. 이번에 민주당은 현역 의원 교체율이 27.9%고 통합당은 43%나 됩니다. 그러니까 통합당이 압도적으로 많이 물갈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당이 대패를 하고 민주당이 이겼죠.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는 21대 국회에
이 많은 유권자들이 인물이나 개인의 후보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고 어느 정당을 보고 찍겠다는 성향이 무지 강화됐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가 있기 일주 전인 4월 5일에서 6일 사이에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유권자 의식조사를 결과를 2차에 걸쳐서 한 적이 있습니다. 보시면 소속 정당을 보고 찍겠다는 비율이 20대에는 18.9%에서 21대는 31.3%로 압도적으로 늘어나서 가장 큰 주요 원인이 소속 정당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총선 직전에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41%고 통합당이 25%로 정당의 매력도에 있어서 민주당이 크게 앞섰다라고 하는 것이 여론조사의 결과입니다. 문제는 인물이나 능력을 보겠다라고 하는 비율이 그 20대에서는 제일 높았던 것이 인물인 능력을 보겠다. 즉 물갈이를 많이 하고 좋은 인물을 내면 뽑겠다라고 하는 게 20대 제일 큰 선거의 판단 기준이었는데 이번엔 소속 정당이 그걸 대신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보수와 진영 사이에 얼마나 높은 진영 대결로 치솟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통합당이 이 코로나 사태를 대응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물갈이론이라고 하는 과거 공식에 너무 집착했다는 겁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길거리 유세가 불가능해서 신인들이 알릴 수 없는데 정치적으로 지명도가 없는 신인들을 대거 공약하고 지역 연고가 없는 사람을 공약을 하면서 이 코로나 사태의 영향력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코로나가 다 그 문제 공식을 바꿨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큰 요인으로 김 교수는 통합당의 완전한 공천 실패를 들고 있습니다. 인지도도 없는 청년들을 인지도 없는데 수도권 청년 벨트라고 해놓고 실제는 김병준 비대위원장 때 영입됐던 청년들은 하나도 공천을 하지 않고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 청년들을 약한 후보를 가지고 수도권 청년 벨트라고 했고 돌려막기 공천으로 전혀 연고도 없는 동대문을에 이혜훈 전 의원을 하고 안상수 의원을 딴 데다가 하는 식의 이 돌려막기 공천을 했고요. 그리고 통합한다는 명분 때문에 안철수를 따르는 국민의당 출신 유승민 당계의 경쟁이 없는 후보들을 대거 공천하면서 아무 컨셉도 없고 하는 공천 실패가 또 중요한 원인으로 들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바꾼 것 외에 두 번째 가장 큰 원인은 황교안 전 대표의 취약한 리더십과 통합당의 비호감을 불러온 것의 재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대선 유력 후보가 지휘하는 것이 총선에서 가장 좋은 선거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역대 증명돼 있다. 2012년에 보수당이 승리를 했는데 그때 박근혜라고 하는 강력한 대선 후보와 한명숙이라고 하는 비상대책위원장이었나요? 이 대표로 선대위원장으로 선거를 치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휘했던 보수당이 대승리를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당에 이렇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선 후보가 아예 없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 직전에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선 후보 지지율에 이낙연 26%, 이재명 11%, 황교안은 8%밖에 되지 않고 안철수 6%, 홍준표 2%, 오세훈 윤석열이 1%라고 해서 황교안 대표는 이재명 지사에게도 뒤지는 낮은 지지를 갖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선두에서 지지도 못하고 그거를 또 김종인한테 하청을 주는 이런 일을 하면서 지휘봉을 스스로 놓는 지휘자가 없는 그런 선거를 지휘했다는 것이 패인의 원인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황교안이 당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인상을 주게 된 게 바로 미래한국당의 한선교와 공병호의 난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김병호의 공천위원도 민경욱 의원의 공천을 하루마다 뒤집는 소위 호떡 공천 파동을 하면서 한교안이 공천위원회도 장악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지도자라고 하는 리더십의 결정적 치명상을 입었고 2016년에 옥새 파동을 연상하는 자충수를 둔 것이 이 선거의 패배의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거고요. 지금도 보수당의 결정적인 문제는 지금 김종인이라고 하는 비대위원장이 있지만 대선 후보감이 지금 현재 출현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 대선 후보, 유력한 대선 후보가 없는 한 앞으로의 미래도 상당히 암울하다라는 것은 과거의
이 대선 후보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 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창에 의해서 멸망했던 당시의 새누리당이 부활할 수 있었던 것은 박근혜라고 하는 강력한 대선 후보와 이명박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또 다른 잠룡이 존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수습도 됐고 재건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지난 총선 대선에서 실패하고 계속 지금 통합당이 한국당이나 통합당으로 이름바꾼 이 야권이 부활하지 못하는 데는 바로 이 리더십 부재가 큰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거를 패배하고 나서 이 비난을 받을 대상들이 바로 공격 목표를 소위 태극기 구구 세력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트릭스가 총선 바로 이후에 여론조사를 한 경우에 왜 이번에 야당이 참패를 하고 여당이 대승을 거뒀냐 그랬더니 73%가 통합당에 호감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투표를 안 했다라는 겁니다. 호감을 가지 않는 이유가, 가장 많은 이유가 당대표 인물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 김무성, 황교안 등등등 해서 야당의 지도적 위치에 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마음에 하나도 안 들었다는 것이 주요한 원인이고, 통합당에 대한 비호감의 원인이고, 그것이 통합당을 지지하지 않았던 73%가 유권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들은 국민과 소통 부족이 19%고 서민을 위한 노력 부족이 15%고 박근혜 탄핵 정리 부족이 14.4%고 민생 경제 능력이 없어서는 10.8%밖에 안 됩니다. 즉 지금 경제 정책이 또는 통합당의 정책이 극우적인 성격을 띠고 보수를 대변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당대표들이 국민들한테 신뢰를 주지 못하는 행동을 해왔다라고 하는 게 주 원인인데, 마치 정책이 잘못돼서 있는 것처럼 지금 호도를 하면서 극우와 절교를 하겠다든지 유튜버들이 나쁜 놈들이라든지 하는 막말을 지금 쏟아내고 있죠. 그리고 보수, 우파란 얘기는 다시 입에 붙지도 않겠다, 이런 헛소리를 지금 김무성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통합당이 비호감으로 됐냐면 수도권에서는 60세 이상에서도 지금 통합당이 민주당한테 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거 부정을 주장하는 분들이 60세 이상은 다 통합당 지지하고 민주당 안 하는 것 같지만 수도권에서 60세 이상 중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47.4%고 통합당 지지가 43.8%가 바로 수도권에서 통합당이 전멸에 가까운 참패를 한 주요 원인입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의 중도적 위치에 있는 수도권 고령층마저도 통합당의 등을 완전히 돌렸다. 이는 영남권에서 60세 이상의 65%가 통합당을 지지하고 민주당 23.8% 지지한 거하고는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가 완전히 지형이 변화됐다. 그 중에 50대가 유권자가 가장 많은데, 과거에 우리나라 선거는 2040 대 5060의 대결이었는데 이번에는 2050에서 6070으로 가장 유권자가 19%로 많은 50대가 여당 지지로 변하면서 보수당의 지지층, 야당의 지지층이 크게 축소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역구의 선거, 비례대표 말고 지역구 선거에서 50대 지지율은 민주당이 49.1%고 통합당이 41.9%로 거의 7.2%의 차이로 민주당 지지가 높았습니다. 이는 2012년 대선 때 50대 박근혜가 49.1%, 문재인이 37.4%에 비해서 20% 이상이 스윙을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민주당 지지 세력이 지금 50대가 되면서 통합당 지지로 가지 않았고 되려 더 뺏겼다라고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면서 20대, 30대, 40대, 50대를 엮는 그 층하고 60대, 70대, 80대 극소수의 유권자를 갖고 있는 고령층으로 그 중간에 있었던 50대가 40대와 아주 유사하게 투표 성향을 보였다는 것이 통합당의 실패의 큰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보수, 중도, 진보의 지금 같은 매트릭스의 성향에 대한 여론, 선거 후의 여론조사인데 보시면
50대가 중도가 40.2%고 보수가 25.4%, 진보가 29.4%로 거의 20대하고 거의 유사한 정도, 20대, 30, 특히 그 40대와 큰 차이가 없는 형태로 50대가 선거 지형을 분포를 하고 있어서 60대 이상의 보수가 한 20%, 진보보다 18% 이상 더 많은 거하고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50대에서도 진보가 보수보다 한 4%, 4.2% 많고 중도 비중이 높은데 이 중도가 수도권에서 상당 부분이 민주당을 찍었다라고 하는 것이 선거 패배의 원인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원인을 김영준 교수는 시대 정신에서 졌고 전략에도 졌고 막말에도 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과거의 잘못에 진정으로 참여한 적이 없다. 친박 세력들이 패족 선언을 한 적이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실패하고 났을 때 친노 세력은 자기들은 패족이기 때문에 한동안 정치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자기들의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정권을 내주고 총선, 대선, 지자체 선거에 다진 그 친박 세력들 그리고 친박과 싸우면서 그 꼴불견을 연출했던 사람들이 선거 직전까지 있고 지금 선거에 패배하고도 그 김무성이 큰 소리 치듯이 계속 큰 소리를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코로나 사태를 쟁점화하면서 실패를 했다. 김영준 교수는 스톡스라고 하는 정치학자가 이슈 중에는 합의를 통해서 같이 개선해야 되는 이슈와 대립하는 쟁점들이 있다. 우리가 남북 통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진보와 보수가 대립하는 쟁점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개혁을 하거나 정치개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구체적인 방법만 가지고 차이가 있을 뿐 합의해야 되는 쟁점이죠. 그렇지만 복지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은 대립 쟁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 사태가 어떤 쟁점이었냐 하면 이거는 국가의 위기니까 생명을 구하고 위기를 펼쳐가는 합의 쟁점인데 이걸 대립 쟁점화해서 코로나 사태의 초기에 공격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정부가 했을 때 퍼주기라고 그렇게 공격을 하다가 아차 싶으니까 그때는 더 많은 돈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사실은 재난지원금을 수용을 하고 그 자금을 어디서 갈 거냐 빚을 내지 않고 어떻게 할 거냐 등으로 차별을 할 수도 있었는데 나중에 더 많이 주겠다고 하고 그걸 또 더 주겠다 얘기하는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유승민 전 의원이 퍼주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공격하는 식의 이런 코로나 사태가 랠링 어라운드 플래그 그 국기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되는 위기사 쟁점인데 대립 쟁점화하는 혼선을 포함으로써 전략에도 졌고 또 이제 막말 하명진 의원의 막말에 대해서 과거 김용민 의원의 막말과 같은 영향을 있었다. 저는 차명진 의원이 초기에 토론에서 세월호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짐승이라 그런 거에 대해서 세월호 쪽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옳지 않다고 대응한 거는 잘못이 돼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을 걸어놓은 걸 가지고 쓰리썸과 연상지은 말들을 했던 것들은 정말 천박한 막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막말이고 그리고 뒤에서 얘기합니다. 이 막말을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당의 대응이 전략적이지 못했다. 그러면서 시대정신에 졌고 전략에 졌고 막말에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통합당은 선거 끝까지 자기들이 이슈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내건 메시지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략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너무 경악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참패의 원인은 2016년에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제3당이 중간에서 여권의 표를 갈라준 효과가 있었는데 이것이 없어지면서 이쪽에서 이득을 보던 것들이 없어진 이것들이 큰 변수였다라고 합니다. 이 국민의당 지지자가 2016년에 지역구 투표를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 성향을 50%는 진보, 31.7%가 중도, 19.3%가 보수라고 얘기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즉 안철수는 본인의 주장처럼 실용적인 중도가 아니고 당시에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진보 유권자들이 뽑아서 만들어진 정당이었다라는 것이 자명합니다. 과반이 진보 투표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당을 지지했던 지지자들이 어디에 쏠렸냐 하면 민주당 후보로 쏠렸을 확률이 훨씬 크죠. 왜냐하면
진보와 중도가 이번에 다 민주당을 지지했고 보수만 중도의 일부와 보수가 한 선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5% 차이로 승부가 갈린 모든 곳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데는 이 국민의당이 표를 갈라줬던 효과가 없어진 것도 큰 패배의 원인이다 하는 것이 김영준 교수의 분석입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 김영준 교수는 중요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책 때문에 진 것이라고 하는 지금 김종인, 김무성, 김세현과 같은 좌클릭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정신없는 현실과 동떨어진 책임 회피성이고 선거 패배의 책임을 자기가 지지 않기 위해서 태극기 부대에 전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는 거는 이번에 여당이 압승 이유 중에 통합당이 잘못해서라는 이유가 61%고 민주당이 잘해서라는 것이 22%밖에 되지 않는다. 즉 이번 선거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통합당의 실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문재인을 지지하는 이유는 코로나 사태를 잘해서가 53%고 정책 학문 하나도 없고 복지를 확대해서 이들을 지지한다는 유권자는 4%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좌파적인 경제정책의 승리라고 하는 근거는 전혀 없다. 거꾸로 소득주도 성장의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30%고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하고 변화를 필요하는 게 63%고 탈원전을 유지하는 세력이 33%고 탈원전을 폐기하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59%로 정책적으로서는 국민들은 보수적인 정책의 지지가 훨씬 강하다. 그래서 이번 정부는 정책에 진 것이 아니라 보수 정치인들의 이미지 관리, 정치의 실패다라고 하는 것이 자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당의 승리가 그렇게 견고한 승리가 아니다. 지금 통합당이 잘못해서 됐기 때문에 통합당이 개과천선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상황이 바뀌지 않겠냐라고 하는 유보적인 희망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앙일보 컬럼니스트인 전영기 컬럼니스트가 수도권 참패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민주당은 준비되어 있었는데 통합당은 준비되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주연구원이 1년 전에 민주연구원의 연구원으로 있는 정책 박사 이진복, 박혁이 민주당의 총선 승리에 대한 보고서를 이미 2019년 4월에 발표를 했고 그 길에서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중심 정당이 되고 한국당은 주변 정당으로 몰아내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공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략 보고서를 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100페이지가 넘는 건데 여기서 얘기한 대로 거의 실천이 됐고 준비가 됐고 성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변 정당이라는 게 뭐냐면 중심적인 메시지가 없고 오직 여권의 실패에 의한 반사 이익만 골몰해서 집권 여당의 실수를 바라면서 생활에 대해서는 생활 불감의 정치를 하고 시끄러운 소수의 영합에서 민생 불감의 정치를 강행하는 정당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시 한국당, 통합당은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정당으로서 오로지 문재인 심판에 의지해서 샤이 보수를 믿고 선거 전략에 임했다는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 샤이 보수를 수줍고 두려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수라는 게 부끄러워서 얘기 안 하는 보수라고 정의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야당이 기대했던 샤이 보수, 수줍고 두려워서 보수가 아니라 부끄럽기 때문에 보수였던 사람들이 보수표를 지지하지 못하는 쪽으로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보수가 망하고 있다는 것을 이 보고서에서는 네이버의 댓글에 대한 것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보수 연관어가 경제성장, 진정성, 안보라고 하는 보수의 긍정적인 언어는 다 실종이 됐고 거짓말, 비리, 부끄럽다, 더럽다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이미 2019년 4월에 분석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1년 남겨놓고 이런 여당의 연구원이 보고서를 내는데 한국당과 통합당은 이 문제를, 이 근본적인 문제, 보수당의 이미지가 부끄럽고 창피하고 혐오스럽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아무것도 내놓지 못한 것이
근본적으로 준비가 안 됐던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때 이들이 제시했던 목표는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던 80%를 그대로 지지를 끌어가는 중심 정당이 되고 그래서 1.5 정당, 슈퍼 정당이 되고 나머지는 이슬람화한 주변 정당, 그래서 일본의 자민당이 바로 이런 1.5 정당이고 나머지 야당이 0.5 정당이 되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 1년 전의 보고서에 따라 민주당은 그 목표를 훌륭히 달성했다. 그래서 한국당은 지피지기를 해야 이길 수 있는데 이런 준비된 민주당, 거기에 양정철이 헤드쿼터가 돼서 정교하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후보자들을 일관되게 지목하고 이런 과정에 공천에 아무런 중심도 없는 당으로 전락하면서 했다. 이 전현기 컬럼니스트는 두 번째 김 교수님하고 똑같이 통합당의 실패 중에 공천 실패가 컨셉트가 없는 실패, 탕평 잡탕 공천, 들어보지도 못한 듣보잡 공천, 그리고 공천 과정에 여의도 연구소가 완전히 실종된 공천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여의도 연구원의 수석 연구원의 평가도 나오지만 김영호와 공병호가 했던 그 공천위원회는 자신들이 마치 모든 정치에 대해서 판단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여의도 연구원의 여론조사나 인풋이 반영되지 않는 공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 떴다방 부평초 같은 리더십으로 6개월마다 바뀌는 홍준표에서 김병준으로 황교안으로 바꾸고 황교안은 선거 과정에 완전히 당대표로서의 헤드커 역할을 포기하는 이 부평초 같은 리더십이 헤드쿼터 없는 걸 했고요. 똑같이 코로나가 동남풍을 재웠다라고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통합당이 다시 쓸 수 있는 무기는 1193만 명의 지지자, 34%의 지지자, 그리고 과거의 집권 경험과 지혜, 조국 때 광화문에 100만 명을 운집했던 힘, 이런 것들인데 그 100만 명에 모였던 운집된 힘에 소위 길거리 우파들의 힘이 컸습니다. 근데 이들을 다 학살하고 경원시하고 두려워한 것이 자기들의 집토끼마저 지키지 못하고 힘을 빼놓았던 것이 통합당의 거대한 실패다. 결국은 이런 것들은 황교안 리더십의 실패고 이 조직의 실패고, 그래서 리더십과 조직과 문화와 교육이 다시 다 묶여서 재건돼야만 지금 가지고 있던 그나마의 자원을 가지고 재기를 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쉽지 않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인 여의도 연구수석 연구원의 총선 패배와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는 이런 평가를 합니다. 선거 전에 여론조사 기타 등등을 할 때 해볼 만한 선거였다. 선거 전에 들어가서 완전히 죽을 쓴 것이다. 선거 전에서 완패한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한국의 어떤 기사의 내용에 자기는 완전히 동의를 할 수밖에 없다. 즉 선거전에서 통합당이 완패를 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헤드쿼터가 부재하다. 당대표가 종로 출마에 따른 리더십이 약화됐고 공관위 구성과 공천 잡음이 일어났고 이 통합, 박형준이 주도했던 자유우파 통합이 아무런 감등 없는 통합이 이루어졌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에 대한 아주 미온적 대처, 그 기회를 활용해서 우파 단결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뜨거운 감자처럼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것들, 그리고 막말 논란에 대해서 막말보다도 여당의 막말은 더 심한 사람들도 다 당선이 됐는데 이것을 대처하는 프레임이 수세적이고 패배적으로 대응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실패의 원인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코로나 블랙홀을 이유로 잡고 있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의 무력에 대해서 취약했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고 공관위 활동에서조차 여연의 여론조사 기능이나 역할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자백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통합당은 콩가루 집안이었고 당대표와 공천위 간의 극렬한 분열상과 난이 있었다. 여의도 연구원의 능력에 대해서는 비례의석을 20석 정도로 예석을 했는데 19석이 되면서 정확한 예측을 했고 이것은 점이 아니라 과학적 예측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구 예측은 일주일 전까지 130석을 예측을 했는데 총선 일주일 전부터 급격하게 여론 악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건 바로 공천과 총선의 실패라고 하는 데서 원인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일주일간의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실패의 원인을
똑같이 공천 문제, 코로나 전국 판단 및 민주당의 긴급 재난금 살표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도 그거에 대한 일관된 대처를 하지 못한 거, 그리고 헤드쿼터가 부재해서 공천 따로 선대위 따로 하는 그런 문제, 후보자 막말과 그걸 대응하는 프레임 설정 실패, 그리고 사전투표에 대한 전략의 엇박자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일부 보수층이 사전투표를 선거 부정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지 말자 그러고, 당에서는 사전투표고 본투표고 많이 나가서 투표해달라고 하면서 이 사전투표에 대한 전략 메시지가 보수층에서 분열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통탄의 한 원인이다라고 하고 있고, 한선교와 공병우의 난을 또 하나의 원인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명의 분석을 보면 거의 다 동일한 원인을 잡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분명히 여러분이 좀 이 원본은 인터넷에서 구할 수가 있고 필요하시면 제가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이 어디에도 선거 부정이라고 하는 비흡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두 통합당의 실패라고 하는 것을 여론조사도 이들 선거를 치렀던 당사자들도 다 자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선거 부정론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출구조사고 여연이고 그리고 민주당이고 모든 예측이 결과와 부합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거 부정론을 믿는 분이 많이 있고 저한테 화를 내는 분도 많이 있지만, 이는 보수 정치가 다시 살아나려면 진짜 문제, 여기서 얘기하는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력을 다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됐다. 저들이 1.5 중심 정당이 되고 야권이 주변 정당으로 전락한 지금 어떻게 지금 다시 이거를 재건할 것이냐. 진짜 보수들을 포용하지 못해서 실패하고 나서 이들은 지금 바로 또 그 정치권에서는 양쪽을 통합해서 다음에 하나의 전선으로 전력화할 생각은 안 하고 이들을 격리해야 중도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환상론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보수적 정책 때문에 실패한 것처럼 여론조사나 결과하고 전혀 상관없는 괴리된 주장들을 지금 하고 있어서 선거 패배 후에 자신감도 없어졌지만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이성을 상실한 정신분열적 상태가 지금 통합당에서 지속되고 있고, 또 선거 부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같은 상황이고 우파 간의 분열만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가 과연 해결책인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선 후보가 뚜렷이 존재하지 않는 한 어떤 야당도 중심을 잡고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김종인이 대선 후보가 감이 아닌데, 대선 후보는 누가 킹메이커가 만들어주는 대선 후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혼자 지금 북치고 장구치고 다른 사람,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쓸데없는 소리라 그러고 노이즈라 그러고, 이 독재적인 과다의 망상의 노인이, 그것도 좌클릭의 기회주의자, 또 정치자금법에 2번이나 뇌물을 받아먹은 전과자가 청년과 새 시대를 부합하는 보수 야당의 상징이 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고 시대착오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인 독재가 오래 지속할수록 이 떴다방 당대표 체제는 계속 연장이 되는 것이고, 사실은 이 비상대책위라고 하는 것이 민주정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독재적인 발상과 정당성이 없는 제도라는 것을 우리 국민이 깨우칠 필요가 있습니다. 당권은 당원들의 전당대회를 위해서 형성되는 거지, 소수가 누구한테 양위를 하는 이런 조선시대의 무슨 왕이 아들한테 양권을 양위한 것 같은 이런 형태의 걸 가지고는 21세기를 담당할 정당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패인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중도 좌클릭을 하는 것은 여론조사와도 맞지 않는다. 국민은 탈원전을 폐기하기를 바라고 소득주도 성장론을 폐기하기를 바라는데, 소득주도 성장에 적극 지지하면서 기본소득제에 풍선을 띄우는 김종인 체제 가지고는 해결책이 아니다 하는 거고요. 보수 가치 때문에 진 게 아니고 무가치, 무정책, 무메시지로 완전히 패배를 했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패배는 통합당의 실패, 황교안의 실패가 주요한 원인이지만
사전선거를 부정선거라고 의심을 하면서 하지 말자고 했고, 정치권에 대해서 계속 적대적 관계를 유지해온 소위 우파 보수 세력 전체의 실패라고를 인정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분열적인 서로 신뢰가 없는, 그렇지만 선거 때만 필요에 의해서 연합하는, 연대도 아닌 아주 루스한 연합을 하고 있는 이 정책, 이 진영을 가지고는 앞으로도 희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하는 점에서 저는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한 대화가 시작할 때가 됐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 하나씩 보수 자유주의자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 나름의 생각을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